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승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유튜브에 그 유김 사례 관련해서 강의를 매주 한 편씩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리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참 설명을 잘 하신다, 이해하기 쉽다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강의를 중지를 했고요. 사실 그 강의를 녹화해 놓은 편수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중지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에 출판한 유김 회퍼 플러스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그 책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쉽고 체계적으로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하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책을 출판한 뒤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거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에 그 유료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이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9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그 유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유김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강의를 녹화해서 무료로 그 유튜브에 그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는 그 스튜디오에 가서 이렇게 화면에 제 얼굴 모습을 비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PPT를 가지고 그 얼굴은 보이지 않게 하고 그냥 PPT를 가지고 그 과외받는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 스튜디오에 가서 뭐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PPT로 직접 이 강의를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점술이에요, 점술. 그래서 그 유김이 어떤 점술이기 때문에 어떤 사주 명리학이나 기문등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주 명리학 같은 경우는 태어난 생년 월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의 어떤 기륭 예측하고 인생의 큰 변화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유기막은 어떤 의문이 생긴 그 시각,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시간에 어떤 청기와 지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룡을 예측한다는 점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점술의 종류에는 육인만 있는 게 아니고 육효도 있죠. 점술의 종류에는 육효, 또 주역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문단시점도 있어요. 기문둔갑은 어떤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사주 명리학처럼 보는 거지만, 그 기문단시는 어떤 점술로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점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김은 육효 주역점 기문단시와 마찬가지로 그 점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유김은 언제 생겼느냐? 그거는 한 20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춘추 전국시대,
아마 그 전에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지리에 대해서는 김은둔갑, 그 김은둔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문에 대해서는 태을,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유김, 이렇게 당시에 이 세 가지의 역학이 있었는데,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어떤 김은둔갑의 기, 태을의 을, 그 다음에 유김의 임, 이 세 글자를 따서 기어림 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후로 그 한나라 때 육효가 생겼고, 그 다음 뭐 당나라 이후로 그 사주 명리학이 이렇게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옛날에는 김은둔과 태을 유김을 기어린 삼식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김이란 거는 이 한자로 보면 유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육은 1, 2, 3, 4를 우리가 생수라고 그러죠. 수에서. 그 다음에 6, 7, 8, 9를 우리가 성수라고 하는데 아마 이 6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은 우리가 해수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임수도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가 되죠. 그래서 이 해수는 이 건방에 있습니다. 해수는. 그리고 주역에서 건은 항상 시작이 되죠. 하늘을 가리키고 어떤 64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천일생수라 하여 하늘은 어떤 수의 기운을 시작으로 하여 변화가 생겨나고 임은 그 해수에 해당되므로 곧 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김을 알게 되면 하늘의 뜻과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명칭을 유김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막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유기막의 어떤 기본이 천지반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천지반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유기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음양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알아야 되겠죠. 계절에 따른 왕상 휴수사를 알아야 그 음양 오행의 강약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상 휴수사에 설명하고 또 음양 오행도 사람처럼 또 생로병사가 있죠. 그래서 12운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륭의 어떤 정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륭의 두텁고 그 약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음양오행, 왕상유수사 12운성은 사주 명리학이나 기문능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 유기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유기막의 기초, 천지반도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양은 천간의 음양이 있고 지지의 음양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화면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화면을 고정하시고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이 천간에 10개 천간 있죠. 10개 천간이 있는데 각 천간마다 그 음양이 밑에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음양, 천간에 따른 음양.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음양이 있는데 지지는 12개가 있습니다. 천간은 10개가 있는데 지지에 12개가 있는 이유는 지지에는 토가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그러죠. 천간에는 토가 딱 2개가 있는데 지지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사계절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토가 4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천간에는 무하고 기밖에 없죠. 그래서
토가 2개가 더 늘어나면서 지지는 12개가 됐는데, 이 지지는 우리 달력 보면 12달로 돼 있죠. 1년으로 보면 12달을 상징하고 하루로 보면 12시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12시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루는 우리식으로 하면 24시간이지만 이 역학에서는 12시즌으로 표기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양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디에서 탄생을 했느냐? 그거를 알아보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에 따르면 그 음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그 책자는 구약성서라고 그럽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태초에 인간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 빛과 어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음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결국 어떤 태양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해가 비추면 빛이 생겨나서 그 밝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지게 되면 그 어둠이 생기게 되죠. 결국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음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이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음양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처음에 그 음양이라는 글씨가 생길 때는 그 음은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덕에 그늘이 져 있는 그 모습을 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에 어떤 볕이 든 거. 여기 보면 그 변양자를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겠죠? 이 변양. 그러니까 음양의 어원은 해가 비치는 것은 양이라고 하고 해가 안 비치는 것은 음이라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떤 도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도. 이름, 일양, 지위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도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좀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한자를 만드신 분들은 어떤 언덕에 비치는 해를 보고 양지와 음지를 그 양과 음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양의 특성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의 상대성. 그거는 뭐냐? 언덕에 이렇게 해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비치면 한쪽이 양지가 되고 한쪽이 음지가 되죠. 해가 비치는 순간에 양지하고 음지가 동시에 생겨나는 거. 그거를 음양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이 생기는 동시에 양이 생겼다. 그런 뜻이고 음양의 이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응달과 양달로 나뉘는 것과 관계없이 언덕은 하나의 언덕으로서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디에서 비치든지 간에 양지와 음지는 생겨나죠. 그렇지만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거를 음양의 이론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양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양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지만 낮 시간이 되면 해가 중천에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 다시 해가 져서 서쪽으로 기울게 되죠. 이거를 음양의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특성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행은 생겨났느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오행은 그 음양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 낮에 남쪽으로 이렇게 중천에 뜨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떠서 한낮에 중천에까지 뜨는 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하고, 해가 져서 아예 우리가 해를 못 보는 밤 시간까지 이걸 음이라고 하는데, 이 양중에서도 해가 이렇게 뜨는 시간하고 뜰 때 그 그때하고 해가 높이 떠 있을 때하고 온도가 다르죠. 아침에는 해는 뜨기는 뜨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그 한여름이 되기 전에는 뭐 뜨겁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침보다는 낮 시간이 훨씬 더 덥고 뜨겁죠. 태양빛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양중에서 이 동쪽에 있을 때 이때를 양중에서 우리가 음이다. 양중의 음이다. 그리고 양중에서 이거를 양중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쪽은 서쪽과 북쪽은 해가 지고 또 햇빛을 못 받는 밤 시간 이걸 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에서도 이쪽이 더 중에 음이 되겠죠. 밤 시간에. 그리고 이쪽은 중에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양 중에서도 양이 있고 또 양 중에서도 음이 있고 중에서도 음이 있고 양 중에서도 중에서도 양이 있습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이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그래서 사상의 개념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한의학이 아니고 우리 역학에서는 이거를 양중의 음은 우리가 목이라고 표현하고 양중의 양을 화라고 하고 음중의 양을 금이라고 표현하고 음중의 음을 수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화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나 이렇게 유기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금은 쇠붙이고 이 수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상 그거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표현이고 원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목화금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중의 음양, 음중의 음양은 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목화금수의 성립, 그거는 이러한 식으로 성립됐다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에서도 우리가 목화금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 위로 싹을 튀어 자라는 걸 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성해지는 것을 장이라고 하고 씨나 열매를 맺는 걸 수라고 하고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장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생장수장 우리가 그 씨앗을 땅속에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묻어두고 이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씨앗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가. 그죠? 그 다음에 뿌리가 나오면 이게 이제 위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있고 이 줄기가 이렇게 위로 뻗어 나오죠. 줄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생이라고 합니다. 생. 이해되시죠? 생. 이 생을 우리가 오행으로 목이라고 한다. 그럼 왜 나무 목자를 쓰느냐? 이 생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나무예요. 나무는 땅속에서부터 줄기가 땅 위로 솟아나오고 끊임없이 위로 자라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생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오형으로 나누면 생이 목이 되는 거예요. 목. 이제 그 다음을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 과정이 끝나면 무성해지는 계절이 있죠. 우리나라 따지면 봄에 그 싹이 트고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잖아요. 이걸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목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성해지죠. 무성해지는데 줄기가 위로 뻗어 올라가서 무성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장. 그러니까 처음에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가지가 그렇게 굵지 않고 이렇게 쭉 위로 뻗어 나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목이라고 표현하고, 줄기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굵어지면서 잎이 무성해지는 거, 이거 여름철 되면 이렇게 무성해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철로 되면 씨나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무성해진 상태에서 씨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예를 들어 여기를 확대해서 본다고 치면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거기에 씨방 속에 씨가 있게 되죠. 여기 꽃을 피는 거, 나무가 무성해진 다음에 꽃을 피는 게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토의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 여기서 씨나 열매를 맺는다. 이 거두어들인다는 거둘수자를 썼는데 그게 이 열매를 맺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이 땅속에서 이렇게 위로 뻗어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씨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도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애를 낳아서 이 후손을 이렇게 번식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씨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목적은 이렇게 무성해지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이 많이 달려서 무성해지는 그게 어떤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우리가 금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이죠.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나고 낙엽이 지고 과일이 사람이 거둬들이지 않으면 다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씨가 땅속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씨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하고, 다시 씨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숨는 것을 우리가 수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꽃을 토라고 표현했는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물의 어떤 생장수장에서는 꽃을 우리가 토라고 보면 되고, 사계절의 변화에서는 각 계절마다 이 토가 있어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절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진술충미에 각 계절 사이에 있는 진술충미에는 묘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묘의 개념은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전 계절의 어떤 기운을 수양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학에서는 이 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유기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화의 속성,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림을 그려서. 목화의 속성, 목은 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근데 나무의 특성이 자란다는 데 있죠. 그래서 나무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늘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의 이 생을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는 무성해지는 장의 과정인데 결국 자라나는 거죠. 불은 자기 형체를 무질서하게 켜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불이 타면
다 재가 돼서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타게 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면 불은 꺼지는 것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화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장의 개념을 이 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무성해지는 끝까지 무성해질 때까지 그 확장을 하다가 어느 한계치에 이르면 무성해지는 게 멈추고, 그 다음에는 어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화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목화는 개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은 고두어지는 과정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은 딱딱하고 차가운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딱딱하고 차가운 어떤 수렴하는 금의 특성을 보고, 쇠붙이 특성을 보고 기가 응축해 가는 과정을 그냥 금으로 나타낸 겁니다. 과일도 그렇게 응축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맛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익히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차가운 기운, 그걸 숙살지기를 우리가 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는 어떤 감추는 장의 과정이에요. 그 안에 뭘 감추게 되죠? 유전자 정보를 다 감추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물은 흐르고 흘러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에 저장되는 특성을 보고 우리가 수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토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꽃으로 표현되는 토는, 목화는 영양 생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꽃은 생식 생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식기 계통이 있어야지 결국은 자손을 번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름답다고 보는 꽃은 사실은 꽃의 생식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